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오늘로써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제 이슈들을 빠르게,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포착을 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유망한 전략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열심히 어려운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또 유망 투자 종목을 찾아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그럼 100회째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36% 오르면서 2278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에서 현재 기관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288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11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1% 오르면서 78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인데요. 개인이 나홀로 12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1%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무역 전쟁에 의한 여파로 보여집니다. 계속되는 외인의 셀 코리아의 환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6% 오르면서 7,39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3% 오르면서 2,829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운드는 내렸는데요. 이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 현재는 0.03% 오르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MC에서 기존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금리의 수요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9% 내리면서 121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원유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쿠싱 지역에서 이 원유의 재고량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유가는 잠깐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0.04% 내리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중국 시장도 타격이 컸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2%대 흘러내리면서 2,76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내렸습니다. 항생지수는 2.21% 내리면서 27,7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800만 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약보합을 보이는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역시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만이 3%대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굴 업체의 대표죠. 우지한 대표가 이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의 크기가 의미가 없다라는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또 새로운 코인이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에브리피디아와 시빅이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 모두 2일자로 업비트에 새롭게 상장된 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도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입구 봉쇄를 두고 이란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했을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이 부실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 벌금 2조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의 입장은 어떨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Israel warns Iran of military response if it close key Red Sea Strai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홍해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홍해 입구인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는요, 이 해협을 봉쇄를 하면 국제연합이 이를 저지를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무기 모두 이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 이어질 테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Wells Fargo to pay $2.09 billion fine in mortgage settlemen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웰스파고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미국 웰스파고 은행은 과거 부실한 주택 저장 증권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20억 9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입장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 개인 고객들의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시장에 줄 영향,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앵가이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장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윤진 멘토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저희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움직임에 좀 대응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이란이 최근에 이제 홍해 쪽에서 사우디 유조선들을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스라엘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최근에 군사적인 행동을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바브 알만데브죠. 네, 바브 알만데브. 네, 지금 이 발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유조선에 대한 공격들을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이번에 이제 해군 장교 졸업식에서입니다. 네, 사실 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지속적으로 홍해에 대한 공격을 이어져서 진행을 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과거에 홍해를 통해서 한번 군함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 2011년 정도에 보냈었는데 이때 건을 좀 상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이제 미국이랑 전부 다 협력을 해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들어갔고요. 일단 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 분쟁이 일어났었고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예멘 지역의 반군, 이 예멘 지역 반군이 공격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멘 지역의 반군과 함께 이란의 이 혁명군들이 같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혁명군들 측에서 예멘 반군이랑 함께 협력을 해서 이쪽을 공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공격을 한 지역은 이 홍해 전체 굵기 중에서도 가장 이 바다의 굵기가 얇아지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브 알만데브 해역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알만데브 스트레이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육지의 공격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협의 폭이 가장 좁아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격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홍해를 타고선 쭉 위로 올라가시면은 저 윗부분에 여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란이 한번 군함을 보낸 다음에 지중해로 넘긴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이 거래를 할 때 지중해를 통해서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가예요. 보시면은 지중해 입구가 여기입니다. 지중해 입구를 통해서 쭉 들어와서 거래를 하려면은 이 이탈리아, 그리스 해협을 전부 다 지나가지고 맨 끝에 위치한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무역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지중해 주변 국가들, 지금 뭐 레바논이나 이런 국가들도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움직이는 해협을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정확히 위치는 지역은 이집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관리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수에즈 운하의 해협은 곧 홍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란이 공격에 대한 위협을 가했던 게 여기 바로 위에 지금 페르시아만의 입구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해협이 여기도 좁아지는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라고 작게 써 있죠. 이 지역이 이제 이란이 앞으로 페르시아만의 입구로서 여기를 봉쇄할 수 있다라고 압박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그리고 홍해 양쪽을 전부 다 위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하는 중동 국가들의 입구를 막아버리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는 유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일단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다면은 이 페르시아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란이 사실상 지역상으로 페르시아만이 더 가까워요. 근데 왜 굳이 페르시아만에서 먼저 공격을 안 하고선 홍해에서 공격을 먼저 했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일단 예멘 자체가 이란에 협력하는 예멘 반군이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협의 폭 자체가 지금 이쪽 위에 호르무즈 해협보다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확실한 게 있다면은, 지금 이쪽 보시면은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웨이트, 그 다음에 과거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한번 점령을 했다가 이제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때는 석유에 대한 권한들을 넘겨줬죠. 그래서 사실 뭐 이라크를 압박할 목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카타르, 아부다비, 뭐 두바이 이런 핵심 미국이 개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하는 이 핵심 국가들, 이 아랍에미리트 국가들부터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해협을 막았다가는 너무 많은 중동 국가들을 적으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아부다비 왕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왕가 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뭐 바레인, 카타르 다 한 번에 이번에 이란 건 이후로 이란을 압박했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만만 막아도 나머지 국가들 쿠웨이트부터 뭐 이라크까지 전부 다 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건드리는 거는 이란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격했던 아부 알데브만 해협 같은 경우에는 홍해 입구지만 여기를 막으면은 사우디 하나만 맞게 됩니다. 사우디 하나만 맞게 되고 그 뒤로는 딱 이스라엘만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란의 입장을 표명하기 좋은 해역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윗부분은 이제 그냥 압박 정도 공격할 것이다라는 압박 정도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S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MBS라면 2008년에 경제 위기를 만들었던 원인이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니까 2조 원이라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네. 네. 사실 이 2조 원이 좀 막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2조 원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 웰스파고 측에서는 2조 원이면 굉장히 작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을 때려 맞았었어요. 사실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MBS 채권을 직접적으로 신용부도 수합을 통해서 나머지 은행들과 전부 다 신용부도 수합을 통한 교류로 한번 이렇게 패돌리기를 했었죠. 패돌리기를 함으로써 이 구조를 정립시킨 최초의 은행이 JP모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JP모건은 근데 웃기는 거는 2008년 경제위기 때 사실상 나머지 은행들이 부실 채권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미리 이미 채권 다 처분하고 나서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든 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만들고 위기에 대한 리스크죠. 신용부도 수업 자체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다 다른 은행들한테 나눠주고선 본인들은 다 털고 빠져나왔었다는 점. 그 부분 때문에 좀 미국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 대해서는 13조 원의 벌금을 때려 내린 적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번에 2조 원의 금액을 벌금으로 맞게 됐는데
일단 MBS 채권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기존에 나머지 뭐 6개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매겼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도 매겼었고, 뭐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 대해서도 매겼었고, 전부 다 이제 대형 은행들 신용부도 수업을 거래했던 은행들에 대해서 벌금을 때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합의가 웰스파고 측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웰스파고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요. 일단 벌금을 물게 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겠어요. 네, 금액상으로 따지자면 정확히 이제 20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매겨졌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이제 이때는 정확히는 벤 버냉키 의장이 들어오기 직전에 스타트가 돼서 벤 버냉키 의장이 그냥 뭣도 모르고 딱 취임을 했을 때 그때도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MBS에 대해서 이자 소득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속이고 이거 괜찮다.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방을 해서 많은 영업진들이 영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거의 월가에서도 뭐 스트리트 클럽 뭐 이런 좀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클럽들에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전부 다 이 MBS 채권에 대한 거를 구매를 하고, 한마디로 월가 친구들이 보통 이제 술을 마시러 가거나 그럴 때 보통 그런 클럽들을 많이 가는데, 반대로 거기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금융권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고서 이거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융권으로서의 자질을 망각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벌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MBS 판매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뤘던 핵심 수단이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MBS는 그냥 기초자산에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MBS를 통해서 1차 CDO, 2차 CDO 등의 파생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MBS 자체 시장보다 거의 뭐 20배, 30배가량으로 더 큰 시장을 형성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선물로 따지자면은 현물 시장으로 뭐 대두 시장이 있다. 대두 혹은 뭐 대두유 시장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걸 거래하는 해외 선물 파생 시장은 뭐 더 큰 규모의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시장을 통해서 또 더 큰 차익을 남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괘씸죄가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이 아까 전에 그런데 2조 원의 규모의 벌금은 별로 큰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피해를 끼친 정도를 또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좀 적은 규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웰스파고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사실 웰스파고의 보통 이제 분기 수익이 최근에 한 분기당 지금 6조? 네, 6조 정도 됩니다. 네, 6조 정도 되다 보니까 6조가 살짝 넘어요. 네, 61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6조가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으로 볼 때 순이익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럼 한마디로 지금 연간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본인들 연간 순이익 대비 한 12분의 1 정도만 이제 지출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한 3년 동안 MBS 그다음에 MBS 이상의 CDO, 2차 CDO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먹은 금액을 포함하면은 뭐 2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매겨졌다는 면에서 지금 웰스파고 측에서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2조 원 딱 금액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금액 자체가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도 순이익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팀 슬로원 지금 CEO죠. 웰스파고 CEO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 MBS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돈은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10년 전에 그 타이틀, 이 친구들은 범죄자다라는 타이틀을 일단 벗어나고 그냥 벌금 정도만 처리를 하고선 타이틀을 없애버렸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나머지 6개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JP모건도 이제 13조 원에 대한 금액을 매겼다라는 부분 얘기 드렸는데, 이로써 이제 나머지 은행들도 전부 다 이 안에서 MBS에 대한 벌금 안에서부터 탈피됐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를 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 윤진 멘토님은 다음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 기술주들의 연이은 부진 행진에 시장의 눈길은 중국 기술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중국 대표 기술주 3인방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 검토 발표에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어떤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장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요. 좀 어땠나요? 네,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중국 투자하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밑꼬리를 좀 달았다는 부분이에요. 밑꼬리를 좀 달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상해종합지수가 2%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미 무역 갈등이 세게 나오면은 다시 또 밀리는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요. 2,8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다시 무너졌는데, 어제 밑꼬리 달은 것 때문에 아마 오늘 2,800선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전 성분지수는 2.5%.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증시도 창업한 지수도 2.6%, 2.06%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더 밀렸던 모습인데, 일단 조선, 항공기계적, 미디어엔터, 환경보, 주류, 가전, 골고루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는데, 강세를 보인 업종이 유일하게 시멘트 업종 딱 하나 올랐다는 점 딱 하나만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2천억 달러 무역관세 추가 부과 이슈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25%로 세율을 올리는 것 때문에 밀렸는데, 중요한 것은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상해종합지수가 두 번의 쌍바닥을 잡고 올라왔는데, 적산맥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이슈로 밀린 모습이에요. 이슈로 밀렸지만, 그래도 어제 밑꼬리,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3.4%까지 밀렸거든요. 이걸 그래도 반등을 좀 많이 보였다는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슈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BAT라고 하죠. BAT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 실적에 좀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세 회사가 중국 본토에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고, 다 홍콩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표 기업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대표 기업이면서도 중미 무역 갈등에서 약간 비껴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기사에서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술주들이죠. BAT, 그러니까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바이두가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내용과 이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바이두 같은 경우가 2분기 매출액 260억 위안, 이거랑 또 4조 2,600억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 증가. 바이두가 어떤 회사인지 알면은 조금, 아직도 성장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가 우리로 말하는 인터넷 포털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검색 엔진 하는 회사인데, 아직도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상당히 좀 상당히 좀 놀라운 서프라이즈적인 실적이고요. 바이두가 2005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최고치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45% 정도 늘어난 64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는데, 바이두 주요 수익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검색 정보,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거, 그 다음 정보 트래픽, 그 다음에 IT라 그래서
동영상, 유튜브 같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TV,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광고 서비스를 합친 인터넷 마케팅 부분, 그리고, IH의 이제 회원 수익, 금융사업,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이제 인터넷 마케팅 쪽이 상당히 좀 큰 증가를 1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매출 부분 64% 증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인터넷 부분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았지만, 기타 부분이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양호했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전쟁에서 한번 피해 있긴 하지만, 구글이 이제 시장 공략할 거라는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바이두가 조금 주가가 여기로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구글의 영향이 좀 있었군요. 그러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도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이 두 기업 모두 좀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알리바바 역시 실적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 좀 특이합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밀리고 비슷비슷한데, 알리바바는 실적이 조금 떨어질 거로 보이는데 주가는 절대 안 밀려요, 이상하게. 일단은 보시면은, 텐센트 경우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최근 주가가 이제 계속 하회해가지고요.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텐센트가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텐센트의 강점은 뭡니까?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이 지금 최근에 좀 위축이 되고 있어요. 중국 당국에서도 게임 생명을 조금씩 좀 늦추고 있고, 신규 게임 출시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좀 많이, 중국 게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텐센트가 여기저기 하도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투자해놓고 막 다 투자를 하도 많이 하는 상태라, 당장 일단, 어떤 자기 텐센트의 게임이 밀린다 그래서 당연 실제 큰 영향을 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조금씩 현재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전망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는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실적 발표에서 실적은 좀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은 급격하게 많이 열었고, 거기에 좀 비용 지출이 많이 됐고요. 음식 배달에 어러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홍보 마케팅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사이트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유쿠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 지출이 많아지면서 좀 실적은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하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관영 매체. 중국 민영 매체 거의 목소리가 거의 없으니까요. 관영 매체 위주로만 중국은 봐야 되는데, 중국 관영 매체로 대표적인 관영 매체죠. 시나망에서 미국 이미지, 그러니까 중미 무역 전쟁에 따른 그 관세 추가 부과 때문에 미국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국제 무역 질서가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논평했고요. 한국시보 기관지죠. 역시 인민일보 기관지인 그 한국시보 같은 경우도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국기는 절대 막을 수 없다. 자국민들한테 당황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쏟아내면서 주로 이제 자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일제히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 협상으로 가는 걸로 보이다가 지금 다시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거든요. 현재 지금 언론들 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 중국 신화망이 이제 조치적으로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좀 자세히 좀 얘기 들어보면 미국 무역 패권주의하고 이제 방망이와 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당근과 채찍이겠죠. 이런 걸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압박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한다, 협상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오히려 국가 이미지하고 신뢰도를 훼손시킨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미국이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다자주역 무역 체계하고 국제 무역 질서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화망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이 있는 거고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하고 이제 자매지라고 불리는 한국시보가 있는데 한국시보 같은 경우는 중국 굴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고 너무 놀라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 관영 매체 반응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중국 정책이 바뀌면 이 언론사 보도 앞머리 글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 이 관영 매체들 보도문을 보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관세 인상하면 위안화 절하하고 채권 매입 중단하고 나스닥 매도 때리고 가용수단 모두 다 동원할 거다라는 거를 암암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굵기, 뭐 IT 굵기 이런 거 절대 포기할 리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의 맞대응 카드 중에 나스닥 매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매도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에 좀 타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미 무역전쟁 결국 양쪽 소모전이고요. 양쪽 결국 다 피해 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가장 많이 매도한 주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아시아계 자금이고 특히 중국계 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역 카드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은 많이 하는데 미국 걸 수입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무역 카드는 부족해서 금융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약간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 편승해가지고 미국 증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원래 미국이 잘하던 건데 중국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데 11월 이제 중간선거까지 충분히 이게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 전에 다 이탈락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노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상한 척하다가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1월까지 거의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 미국은 타격을 받습니다. 둘 다 이제 정치적 이득,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나라 망치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향후 경기 전망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미국 무역전쟁을 이겨내려고 인민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고, 이번에는 칭다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또 공항 짓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거 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환희에 들떠 있는데, 중국을 자꾸 압박하면 중국이 오히려 경기를 살리려고, 중국은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걔네들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됩니다. 이 무리한 거 분명히 나중에 결과가 부메랑 와요. 부메랑 오면, 그럼 중국만 안 좋으면 당연히 좋죠. 다 좋겠죠, 근데. 중국 안 좋으면 결국 미국도 같이 망한다는 거. 왜냐하면 중국 안 좋으면 글로벌 경기 다 무너지면서 중국의 수입 못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 올리는데 미국 경기 꺾이면 끝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 3년 뒤에 파장은 더 심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 제가 바이두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바이두 얘기 드렸죠. 바이두는요, 이렇게 지금 화면 잡아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으로 이렇게 크게 오신 다음에, 바이두는 한글로 검색하셔야 돼요. 영어로 검색하셔야 되는데, 코드명이 바이두는 되게 간단해요. 바이두는 바이두예요. 바이두라서. 예. BIDU입니다. 코드명 BIDU.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바이두, 중국 기업인데 왜 나스닥에 상장돼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중국이 IPO 쪽이 너무 밀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놔야 나스닥의 상장이 좀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상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도 많이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바이두를 차트를 보시면 바이두가 아까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바이두를 왜 갖고 왔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계속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지지예요. 작년부터 계속 이 박스권 지지를 해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전 여기서 한번 덤벼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검색시장 70% 바이두가 장악하고 있고
주로 바이두가 이제 친정부 기업이에요. 친정부 기업이고 외국식 마케팅에 상당히 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하고 경쟁에 승리했거든요. 상반기 실적은 부진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실적 같은 경우 의외로 좋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바이두 같은 구글이 중국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지금 구글은. 구글 지금 유튜브도 지금 중국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구글이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바이두가 밀린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중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차 매수가가 225달러, 225.5900, 2차 매수가, 이거 분할로 매수할게요. 213.4000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가 199.47달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199.47달러. 목표가는 260달러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 목표가 280달러. 저고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두 엄청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토큰 민주주의 실험에 앞장서고 있는 이오스가 새로운 보상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정책으로 시장에 변화를 주게 될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거래 실명제가 6개월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에 시장 내부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인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맨 손님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이오스가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프로듀서죠. 네, 프로듀서에 대한 선출 과정을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아예 이제 BP를 뽑는 과정이 그냥 기존의 보유자들이 그냥 자의적인 의도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싶다. 이래야지만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투표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 투표를 동결하는 대신에 한 3일 동안 거래를 중지를 시킵니다. 동결을 하는 대신에 그 동결에 대한 보상 코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 자체가 최근에 이제 20% 이하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프로듀서 이오스만의 좀 독자적인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오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듀서들이 지속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듀서의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오스의 방향성을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이 블록체인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외부 기업들이 엄청나게 베팅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돈을 로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코인 보유자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만큼 앞으로 투표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이오스 플랫폼 운영자 투표에다가 지금 보상을 좀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코인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코인 거래자들한테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본인들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3일 동안 묶어놓고서 그리고 BP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보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봉사활동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은 괜히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3일 동안이나 막아놓는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소액 투자자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코인 거래를 하다 보니 굳이 묶어둘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왜 BP 선출을 위해서 그렇게 묶어두느냐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묶어둠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보상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코인을 받기 위해서 묶어둔다라는 개념이 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웨일이라고 하죠. 예, 지금 뭐 기사에서는 이제 고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제 코인 웨일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규모 거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대규모 거래자들 중심으로만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20%의 투표자들 중에서도 이 대규모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보유자들한테 BP 예상 선출자들이 미리 후보자들이 이 로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선출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방식의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오스 플랫폼 자체가 발전이 굉장히 좀 삐뚤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많이 좀 예견이 됐었고요. 근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액 투자자들이 투표를 하게 됨으로써 투표의 결과치가 특정 웨일들한테 몰리지 않는다는 점, 이게 선의적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좀 살짝 좀 악의적인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묶어둠으로써 발생하는 장점이 거래 수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시장의 공급 매도량으로 던질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러면 일단 매수 물량들이 위에 호가창을 수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일단 3일 동안 거래를 묶어두고 나서 거래를 딱 오픈을 해보면은 단가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3일 동안 묶어도 그 후에 오히려 올라가 주니까 우리는 묶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보상 코인 추가적으로 받으면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먹고 알 먹기 입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오스 보유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단가 올리기, 그 다음에 이오스 회사 자체에서도 BP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BP 이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오스 코인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스 코인 물량들에 대한 평가 가치 상승, 이 두 가지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투표 방식으로 인해서 좀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궁금한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유도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BP가 기존에는 좀 이제 소기업들 중심으로 처음에 참여를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책 자체가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로비를 뒤로 하고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BP로서 정말 이오스 발전에 좀 힘을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오스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 투표의 정책 변화 하나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오스에 대한 상승 여부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실명제가 도입된 지 벌써 이제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암호화폐 투기가 좀 막아지긴 했으나 사실상 이제 거래소들의 거래를 막았던 만큼 이게 좋은 쪽으로 흘렀는지 안 좋은 쪽으로 흘렀는지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래소 실명제가요, 벌써 6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투자자의 열풍을 좀 잠재우고 이제 너무 투기 열풍을 좀 잠재우고 나서 이제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댓글이 정부에 대한 요구로 도배가 될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좋은 역할을 끼칠지 안 끼칠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이 실명제가 도입되고 나서 문제는 업비트나 빗썸 거래 물량이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빠졌는데 이 거래 물량이 어딜로 그냥 중간에 사라지고 그냥 잠재되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중국 거래소, 정확히는 홍콩 거래소죠. 홍콩 거래소들로 전부 다 넘어가면서 코인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작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김치 프리미엄처럼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소 실명제 때문에 괜히 계좌 만들기도 귀찮고,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괜히 입출금 제한이 또 이번에 빗썸 같은 게 또 막혔죠. 그런 건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국내 거래소를 오히려 불편해하고선 해외 거래소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정도로 움직일 정도라면 해외 투자자들은 더 심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일단 굳이 한국 언어로 된 플랫폼을 이용을 하다가 그냥 바이낸스나 이런 홍콩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좀 외국화된 플랫폼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된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 빗썸의 이 신규 가상 계좌가 발급되는 게 중지가 됐잖아요. 이것도 좀 관련이 있죠? 네. 신규 가상 계좌 발급 중지건도 사실 원래는 그냥
굳이 은행에 계좌를 써서 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들이 자체적인 가상 계좌로 하는 기존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실명 확인제가 들어가면서 꼭 반드시 실명 확인이 도입되는 은행과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기업은행과 연동을 이었고요. 그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한은행 쪽에서 이제 바꿔서 농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런칭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6개월 만기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재계약을 못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거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입출금도 제한이 기존의 해킹건 이후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 계좌 발급, 가상 계좌 발급까지도 제한이 돼버린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은행 측에서는 원래 보안 기준이 높다 보니까 빗썸이 이번에 해킹 사태 있고 나서는 이 친구들의 보안 수준은 우리 은행이 거래할 레벨이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해서 사실상 본인들의 가상 계좌 발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 안 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보안 레벨을 올리고 나서는 다시 사인이 되겠지만 이게 또 언제가 될지도 미지수인 퀘스천 마크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한 2주 정도 이내 안에 정상적으로 경영을 한다면은 그 정도 안에 런칭을 할 걸로 봅니다만, 근데 아직도 미지수인 상태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라는 입장에서 입출금 제한이 되고 거래가 안 되고 기존의 보유자들만 거래가 되고 이거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지금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던 물량들을 전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코인 거래소 순위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뭐 위에 상단에 최근에 이제 비트포렉스가 올라와 있고 이 위에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다음에 바이낸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 주자죠. 그다음에 OKX 이제 최근에 네이버랑 라인을 이었던 라인들이고요. 그 아래로 쭉 코인들 거래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홍콩 거래소들이 최근에 상위권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시아권에서 거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일본 거래량도 많았었고 중국 거래량 물량도 많았었고 이 친구들이 오히려 과거에 이제 업비트가 1위를 하고 빗썸이 3위를 하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낸스는 그때 2위였죠. 이런 시점에서는 중국이랑 일본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괜히 실명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 외에는 사실 거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웬만해서 우리나라 은행인데 실명 계좌를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해외 거래 물량들을 다시 해외로 반출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반출을 시켰다라는 점, 이게 1차적인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일단 거래소 순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 2, 3위 거래소를 차지하고 있는다면 최대 장점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도 CME장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그쪽에 거래 물량을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거래를 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CME가 모든 걸 틀어지고선 가운데서 나머지 해외 거래소들의 수수료까지도 중간에서 마진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 1위 거래소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막대한 역할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빗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아래에 추가적으로 거래소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구조가 앞으로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상위권 거래소들은 본인들 아래 새끼 거래소들을 많이 쳐서 그 거래소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빨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볼 때는 CME처럼 똑같이 핵심적으로 그냥 코어 역할만 하면서 가운데만 있으면서 나머지 거래소에서 전부 다 수익률을 빨아들이고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큰 수익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거를 날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패권을 빼앗긴 부분은 좀 불가피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100회 특집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벤트를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상품으로 준비했어요. 저희가 3개월, 오늘 딱 100회니까 100에 뭔가 맞는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 이 시스템 트레이딩 이용권이 딱 지금 정확히는 99만 원인데 1이 모자라긴 하는데 아무튼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이 8월 3일이죠. 3일이니까 3일인데 플러스 1 해서 4분께 선착순으로 저희 에이지 시스템
네이버에다 검색하셔가지고 거기다 그 신청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그냥 네 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G 시스템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